이사님 저희 10,000명 넘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때 100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진짜 꾸역꾸역 해가지고 네. 어떻게 여기까지 아유, 왔는데. 그래도 고생했어요. 진짜. 네, 2022년에 또 연초에 이렇게 출연을 네네네.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자기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뭐 주로 제가 이제 매일경제TV 항상 이창진 앵커랑 매주 나가서 네. 방송을 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인연이 깊은 게 예전에 새벽 방송 매일 하면서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제가 어떻게 거기 3프로TV 또 거기 가게 돼가지고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저도 은인입니다. 네. 네. 이제 2022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장 전망을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뭐 연초에는 코스닥 네. 시장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은 증권사들의 전망을 보니까 상고하저로 또 예상을 많이 해서 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게 찍는 날도 보니까 증시가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만 딱 놓고 보면은 미국은 역시 좋은데 한국은 또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결코 이게 나쁜 장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느낀 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지는데 그 이유가 보면 코스닥에서 주도 업종들 있잖아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근데 그 기업들이 계속 오르긴 힘들거든요. 사실 좀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무너질 때 다른 섹터가 같이 다 빠지면 이건 진짜 안 좋은 장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무너지는데 반대편에서는 다른 섹터들이 막 치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종목 장세로 살아있다는 얘기고, 특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단단해요. 오르지도 않지만 내리지도 않다 보니까 이쪽이 버텨주면서 뭐 가는 기업은 가고 빠지는 건 빠지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대형주끼리도 순환매가 되는 게, 오늘 보면 작년에 철저하게 왕따 당하던 그룹주 하나 있잖아요. LG. 벽주 새벽부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막 지금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작년에 이제 못난이 기업으로 많이 알려졌던 그 LED 디스플레이가 벌써 26,000원대까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인가 17,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내가 지수만 봤으면 몇 달째 횡보하니까 뭐 재미도 없고 오히려 주식 비중 줄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찾으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2년 저는 큰 그림에서는 분명히 한 번은 최고점 3,300원 넘는다고는 보는데, 근데 넘고 안 넘고 사실 그 전망은 진짜 의미가 없고요. 뭐 리서치 센터장님 분들이 항상 나오셔서 뭐 적지만 그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맞출 수는 없어요. 사실은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적어도 작년처럼 망가지진 않을 것 같다. 이게 무너질 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뭐든 내가 기업이나 산업만 잘 찾아내면 압도적인 수익률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2013년도인가요? 14년, 15년에 코스피가 박스피였는데 그때 부자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소비주 하셔가지고, 아니면 한샘 같은 거 그때 몇 배씩 오를 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수장이 아니라 종목장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시장보다는 업종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너무 막 상고하자다 상저하고다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원래는 방송을 할 때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 전 이사님 만나고 바뀌었거든요. 리포트 보는 걸로.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봐요, 요즘에. 근데 뭐 리포트 그게 뭐 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공부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이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해요.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만약에 여러분이 좀 주식 경력이 좀 됐는데 어떤 초보 투자자분이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이 기업 어떠냐, 그럼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시야. 이 기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하고 온 이제 저희 회사 방송에서 어느 분이 SFA라는 기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바로 대답을 해드렸죠. 근데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SFA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하는 기업이냐면 OLED랑 2차 전지 장비를 만들어요.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럼 OLED랑 2차 전지 장비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바로 앞에 전방 산업을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2차 전지랑 OLED 올해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해요. 장비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딱 보니까 신문 기사에 미국의 엄청난 배터리 공장들이 지어진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장비 회사는 합격이에요. 올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니까. OLED는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이 LG 거 공급 받는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확정된 건 아닌데 OLED TV 시장이 열려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기도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전방선이 좋아지잖아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SFL을 누가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면 돼요. 이거 올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뭐 재무제표나 이거는 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지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하려고 하세요, 사실은 보면.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창기 앵커 말씀대로 보고서를 많이 보면요, 자연스럽게 사실 돼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많이 보다 보면은 변화가 진짜 보이고, 제가 작년에 봤던 보고서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MC넥스 보고서예요. MC넥스 보고서 11월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요, 보고서 내용들이 뭐 물론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실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다 달렸어요. 그때 주가가 6만원 갔다가 상반기에 3만원대까지 빠진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엄청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가 4만원 중반대였는데 한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바뀌어버렸어, 톤이. 3분기부터 해가지고 4분기에 토닝한다. 근데 거짓말처럼 지금 6만원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매일 보다 보면요, 기업의 스토리가 다 보여요. 변화가. 그게 하나의 또 포인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점을 정확히 또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해서 잡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를 꾸준히 보면요, 매수 시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착이 가능하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기사 오보가 너무 많아서 네, 더 이상 기사는 보지 않아요. 기사보다는 아무튼 맞아요. 보고서가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업종과 섹터 얘기를 좀 하나하나씩 1편과 2편에서 나눠서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2022년에 많은 증권사들이 좋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또 이사님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떤 이슈 위주로 저희가 반도체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은 조금 이제 올라온 상태니까 약간의 가격 부담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때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올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비메모리는 워낙 좋았고, 특히 DBH텍이 뭐 지금 계속 신고가 나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쪽도 올해 2분기부터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쪽도 좀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지금 업황도 터닝할 거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원래 전망은 올해 하반기부터였어요. 하반기 뭐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반도체 터닝한다, 이게 공론이었는데 그게 앞당겨져 가지고 2분기, 그러니까 이제 주가 하이닉스가 12월부터 움직여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 쪽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에 여름부터 반도체를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셨고, 사이클 산업이다, 역시 안 된다, 좋을 땐 팔아야 된다, 이 논리가 너무 강했는데, 이제는 반도체를 너무 사이클로 보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수요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클 산업하고 반도체의 차이점이 뭐냐면,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 보시면 수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중국, 뭐 중동, 우리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경쟁사들이. 이 기업들이 과점화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다 대규모 증설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다 생산량을 줄여버려요. 그럼 줄일 때는 업황이 좋아지겠죠. 근데 석유화학도 제품을 만드는 원료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프타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어떨 때는 수요 좋았다, 어떨 때는 수요가 안 좋았다 그래요. 범용 제품이라서.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사이클이에요. 개인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점점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게, 사이클이 줄어드는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3개 업체밖에 없어요. 이 업체들이 담합한 건 아닌데 마치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공급 조절 얘기를 계속 꺼내요. 이걸 통해서 돈 벌겠다, 수익성 조절하겠다. 그러면 급격하게 공급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3, 4가 과점하기 때문에 공급은 조절이 되죠. 그 다음 원재료 비용이 들 게 없잖아요. 뭐 그 웨이퍼 만드는데 뭐 실리콘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엔 원가도 그렇게 크게,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일 때 영업이익률이 막 70%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네. 원가가 거의 없어요, 사실 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 리스크도 거의 없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수요가 문제인데 수요가 점점 확산되잖아요. 기존의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차, 마이크론 CEO도 그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140GB짜리 D램이 탑재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일반 스마트폰에 요새 16기가 들어가는데 네. 8기가 어마어마한 용량이 이제 탑재가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구현하려면 다 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는 우리가 사이클로 봐야 되는 논리가 약해져요, 점점. 그래서 메모리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비메모리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메모리보다 이제는 비메모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건. 그래서 메모리가 좋아 보이시는 분은 하이닉스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쪽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파운드를 기대하시면 삼성전자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양살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올해 파운드리 성공하면 저는 뭐 10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밸류에이션을 이제 반영하면 삼성전자의 가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윗단은 그런데 또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어가면 전공정, 후공정, 뭐 패키징, 테스트, 이게 분포도가 너무 다양해서 좀 어떻게 기준을 잡고 보면 팁이 될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 많아요. 막 네. 밸류체인도 복잡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보고서를 매일 보시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혀요. 얘기하는 게 공통되는 게 나와요. 네. 첫 번째가 국산화하는 장비들. 이 대표적인 게 검사 장비예요.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웨이퍼의 뭐 두께를 막 측정한다거나 이게 균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KLA라는 기업이 다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을 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넥스틴 같은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독점을 하던 그런 소재나 장비를 이제 한국이 점점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도 뭐 포토레지스트인가요? 네. 그거 이제 국산화 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업체가 독점인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역시 EUV 이제는 무조건 대세니까. 그래서 EUV 하면 이제 항상 떠오르는 기업이 네덜란드 ASML이지만, 네. 한국에서는 이제 장비 회사는 아니지만 SNS텍하고 FST가 EUV 그 펠리클이라고 있어요. EUV 포토 마스크인데 사진 인화기 같은 건데 그거를 보호해주는 부품이 하나 필요해요. 그걸 펠리클인데 EUV는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국산화를 지금 하는데 거의 뭐 90%까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이 기업들은 또 밸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EUV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전공정이 그동안 좋았는데 이제는 후공정이 좀 좋고, 사실 옛날에 애플이 삼성에서 TSMC로 이걸 바꾼 게 후공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후공정 생태계가 어떻게 TSMC가 잘 갖춰진 거고 한국은 좀 부족했는데, 이제는 삼성과 하이닉스도요 후공정 쪽으로 비중을 많이 들어요. 그럼 후공정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특히 요새 나오는 보고서 보니까 후공정은 대부분 비메모리가 많은데 메모리도 이제 후공정을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몇몇 업체들이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 기업들은 그럼 원가가 확실히 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게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한양디지텍, 이런 기업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후공정에서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또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도 요새 보고서에서 많이 거론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한 가지가 파운드리 할 때 이거 이제 소부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건, 파운드리 관련 비즈니스가 되게 많지만 파운드리를 할 때 중간에서 디자인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네. 그게 TSMC는 굉장히 이게 밸류체인이 잘 갖춰져 있는데 삼성이 그게 좀 약했는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아마 삼성이 또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디자인을 해줘야 나중에 삼성도 파운드리 생산할 때 굉장히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 그게 아마 AD테크였나?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파보면요 너무 많은데 맞아요. 이런 트렌드가 요새 좀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1편은 반도체 편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성장주들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언급이 됐었던 2차 전지와 게임주 얘기는 잠시 후 2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